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예,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화 현대 읽고 있고요. 홉스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홉스의 생애와 저작을 다뤘었고 이번 시간에는 홉스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이고요. 소제목은 물체론입니다. 물체론 다음에 인간론이 나오고 시민론이 나와요. 시민론은 국가론이겠죠. 근데 이 힐슈베르거 이 아저씨가 참 안타깝게도 홉스를 거의 한 15쪽 정도밖에 분량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물체론입니다. 홉스가 철학 원론을 물체론으로 시작하여 이것에다 논리학과 제1철학을 포함시킨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한 사람의 유물론자와 관계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시켜준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요 목차 보면서 얘기했었죠. 물체론, 유물론자. 철학이란 이미 알려져 있는 원인이나 또는 무엇을 생산해내는 근거의 바탕에서 작용이나 현상을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이미 알려져 있는 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생산해낼 가능성이 있는 근거를 합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작용과 현상은 물체의 소질이나 능력이다. 이게 홉스가 한 말이에요. 작용과 현상은 물체의 소질이나 능력이에요. 물체가 중요하죠. 따라서 철학은 오직 물체의 성질과 물체의 발생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체적인 것이 주어져 있지 않은 곳에는 철학이 없다. 과격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 즉 하나님, 영원한 것, 창조되지 않은 것, 파악할 수 없는 것 등에 관한 가르침을 배제한다. 이 홉스 덕분에 철학과 신학이 분리가 됐어요. 그 전에는 하나였죠. 하나였죠. 철학이고 신학이었는데 신학 뭐 종교가 쪼그라들어요. 자, 하나님, 영원한 것, 이건 철학 아니야. 그거 철학 아니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철학에서는 짜맞춰진 것, 나눠져 있는 것, 생겨나지 않은 것 등은 인식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천사와 우리들이 물체라고도 또 물체의 상태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에 관한 가르침도 철학에 속하지 않는다. 자, 이게 진짜 이게 가져다는 효과. 신학 뭐 종교가 쪼그라듭니다. 재밌죠. 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물체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는 지점이 좀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물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유물론이 도대체 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 우리 홉스를 읽고 있으니 홉스의 유물론 이렇게 집중해서 좀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유물론으로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뭐 경험론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후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유물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읽어 나갈 텐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유물론을 주장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자 한 유물론의 어떤 일단은 힐슈베르거겠죠. 힐슈베르거가 이 사람이 유물론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발견되는지 요것들을 좀 앞서서 이제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뒤에 가서 읽어 나가면서 강조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물체론일 텐데, 우리가 그동안 물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고대 철학부터 많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물체라고 한다면 뭐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것처럼, 홉스 역시도 물체의 원인과 특성을 운동으로 봤는데, 그 이전에 말하던 철학자들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힐슈베르거가
홉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훨씬 단순화되었다.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네. 했던 부분인데요. 그럼 뭐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단순화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시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읽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물체의 뭐 원인 아니면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생각과 연결이 될 것이고, 그건 이제 물체들이 뭐 가능태, 현실태,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부동의 원동자 뭐 이런 내용들로 설명이 되게 복잡하고 체계화되어 왔고, 그것들이 계속 변주되어 가면서 각각의 이론가들이 영향도 받고 비판도 하면서 왔던 것이 지금의 물체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물체들의 총합인 뭐 세계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연결이 되었었는데, 과연 홉스에게도 이런 생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체계화 작업들, 이론들, 열심히 해왔던 작업들을 과감하게 다 소거시켰다는 점에서 힐시베르거가 말한 것처럼 되게 모든 것들이 훨씬 단순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물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어떤 키워드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읽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 이전에도 물체를 주목하긴 했지만 그 2차적으로 주목을 했을 뿐이고 1차적으로는 이성, 뭐 진리, 관념 뭐 이런 추상적인 것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죠. 철학자들이.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생각이 막 붕붕 뜨고 저기 막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인제 물체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홉스 덕분에. 뭐 과학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 같고 당시에. 예. 뭐 인제 그 관념론이랄까요? 그 합리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물체를 등한시 여길 수는 없다.' 뭐 생각의 역사 거대한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뭐 실제론 뭐 보편 실제론 유명론 뭐 실제론 유명론 이제 논쟁했던 그때도 그렇고 그렇게 논쟁이 터지는 A만 주장하던 사람들이 B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B가 새롭죠. 뭐 이때는 어떻게 도래하는가? 어 그 A의 유통기한이 다 닳아버렸을 때. 그 전 시대는 그러니까 철학은 시대를 읽는 거잖아요. 시대를 고대로 반영하는 건데 시대적 어 감수성이랄까요?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A의 유통기한이 다 닳아버렸을 때 B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홉스가 나온 것 같아요. 홉스 자체의 뭐 위대함도 있지만 시대를 잘 읽었다. 당대의 그 기류를 읽은 것 같아요. 홉스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했겠죠, 이런 주장을. 근데 물체적인 것. 자, 따라서 홉스 자신이 기초지음이니 제일 철학이라고 일컫는 물체론의 제2부는 물체계의 범주들만 다루고 있는데 이 범주들이란 장소와 시간, 물체와 속성, 원인과 결과, 가능성과 현실성, 같음과 차이, 양, 비례, 고듬과 굳음, 각과 도형 등이다. 이 목차들 범주들만 봐도 과학 과학 같아요. 음. 과학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 되게 실제적이잖아요. 각과 도형, 고듬과 굳음 뭐 이런 것들, 물체와 속성, 장소와 시간. 자, 빈사표도 여기서 다뤄지고 있다. 왜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되게 현대적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서 홉스가 원했던 것은 물체론의 머리말에 실려 있다. 즉 개념을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가장 보편적인 사물들의 표상들은 서로 구별 지어져야 하고 그럼으로써 의심스러운 것과 애매한 것이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의심스러운 것, 애매한 것이 제거돼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홉스가 들어가면서 그 이전 것들을 부정할 텐데 형이상학도 없고 초월도 없고 영원한 진리도 없어요. 근데 뭐가 부정되는가? 여기도 나오죠. 의심스러운 것, 애매한 것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게 당대 이 홉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 전제인 거죠. 따라서 여기서도 현실적인 것의 근본 구조를 드러내 보여주는 범주론과 더 나아가서는 데카르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학문적 확실성과 체계적인 전체성을 지닌 범주론이 있다. 홉스는 또 갈릴레이와 데카르트처럼 자연에 관한 인식을 수학화하기도 했다. 네, 여기까지. 근데 이 아래쪽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것에 대해 라이프니츠가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돼지꼬리표로 해서 빼버렸습니다.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해서 야 홉스 그러면 안 돼. 이건 근데 라이프니츠 말을 빌리고 있는데 라이프니츠가 이런 말 했다 하면서 힐시베르거가 홉스를 까고 있는 거죠. 힐스베르거 이런 거 잘하세요. 이런 거 잘하시는데 이건 과감하게 뺐습니다. 어떻게 해서 262쪽 어떻게 해서 홉스는 이런 일방적인 유물론적 견해에 이르게 되었을까? 여기서도 이제 힐슈베르거의 좀 아니꼬움이 나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일방적이야? 일방적인 유물론적 견해. 라이프니츠는 이런 해석은 기계론에 그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기계론은 언제나 운동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데 홉스는 이 운동을 오로지 물체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다. 물체의 과정. 그의 자 홉스가 아직 수학을 연구하기 이전부터 그에게는 유물론이 확실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의 스승들의 기계론은 관념적으로 기쳐 지어진 것이나 홉스의 기계론은 자연이란 빈 공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원자들이라고 하는 고대의 원자론자들의 명제에 따라 맹목적으로 누르고 부딪히고 한다는 고대의 유물론이다. 이걸 가져왔다는 거죠. 아까 이제 홉스가 고대 그리스 철학도 공부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고대 그 그리스 철학에서 좀 많이 가져오더라고 그 아이디어를. 자, 고대의 원자들의 명제에 따라 맹목적으로 누르고 부딪히고 한다는 고대의 유물론이다. 유물론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그가 감성적인 경험을 감각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물체론에서 인식의 과정을 순수히 심리주의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그의 유물론적 근본 태도를 볼 수 있다. 즉 정신의 사고 전체가 표상을 합하는 것과 빼는 것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다. 정신의 사고가 어떻게 생기냐? 표상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합하거나 빼면 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물체가 작용하는 방식이랑 똑같죠. 물체 뭐 A란 물체, B란 물체를 뭐 합하고 빼고 이런 것처럼 정신을 물체화한 거죠. 물체처럼 본 거죠. 덧붙이는 것, 짜맞추는 것, 빼는 것, 나누는 것은 물체적인 것에만 특별한 그 어떤 것이다. 이러한 감각주의의 특성은 데카르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였죠. 커기토로부터 나는 생각하는 자다라는 결론은 나오나 나는 정신이요, 영혼이요, 오성이요, 이성이다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긴 해요. 나는 생각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요거까진 나와. 데카르트의 그 이론에 따르면. 근데 내가 정신이고 내가 영혼이고 내가 오성이고 내가 이성이다 이런 결론은 안 나오지 않냐.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동, 그 작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행동의 본성과 동일한 실체를 요구한다고 주장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오히려 하나의 물체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 따름이다. 홉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의 물체도 지가 생각할 수 있잖아. 어. 근데 하나의 물체가 정신이냐? 영혼이냐? 그건 말할 수 없지. 존 로코도 이와 같이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은 뒤에 와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스탈린의 변증법적 및 사적 유물론의 해설 첫머리에는 사고는 물질, 즉 뇌의 산물이다. 라는 이와 똑같은 뜻의 말이 있다. 이거 지금 현대인이 봐도 납득할 만한 것 같아요. 사고는 물질이지 뇌의 산물이지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요즘 현대인들이 봤을 땐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여기까지. 네, 마지막 부분에서 데카르트에 반대하며 시작한다라는 지점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는데, 데카르트가 정신과 신체 이완론 얘기를 하면서 정신을 좀 더 우위에 두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을 배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홉스의 인간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홉스가 도대체 어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는가를 주목해서 보면 우리 뒤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홉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정신이 먼저야, 신체가 먼저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 맥락보다는 그러면 그 정신이 신체 혹은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면 인간의 행동 혹은 우리들의 행동이나 행위들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나중에 가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리바이어던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잘 짚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홉스가 인간론 자체를 막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의 총합,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인간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뒤에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아마 운동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나왔다면 좀 쪼개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정리한 바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운동을 두 가지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의 운동이고 하나는 의지적 운동이다 해서 이제 동물과 사람을 좀 구분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적 운동, 그것이 이제 끊임없는 순환으로서 그 물체 혹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실체들을 다 움직이게 하는 그 생명적 운동을 하는데 죽음으로 인하면 그 생명적 운동이 정지가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의지의 운동은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동시에 그 행동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다시 뭐 행동 교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의지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개념과 같이 우리가 이제 물체 생각하고 물체에 대한 운동 개념 얘기를 하고 그 운동 개념에서 이제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을 진행시키면서 그렇다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그런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천착하게 되고 그런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인간론과 연결이 되고 또 한 번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선과 악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윤리학과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연 상태에 대한 홉스의 개념이 그리고 자연 상태에 대한 어떤 공포감 그리고 인간 개인에 대한 이기심에 대한 뭐 갈등, 충돌, 발생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인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개념적 정리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263쪽에 보시면 이것도 두 번째 문단도 보면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라면서 데카르트를 또 해요.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뭐 라이프니츠가 하면서 뭐 또 얘기를 했죠. 이런 식의 문장들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홉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철학자들을 가져와서 데카르트는 항변하고 라이프니츠는 항변하고 이런 식으로 헤시베르거 본인이 홉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이 철학이. 그래서 대척에 있는 철학자들을 끌어와서 뭐 실제로도 이렇게 항변했겠지만 동시대에 살았고 토론도 했으니까 아무튼 그 좀 혐의가 중간에 이런 말도 나오죠. 라이프니츠는 약간 비꼬는 투로 홉스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약간 비꼬는 투로. 그래서 이런 문장 좀 그렇습니다. 네. 시계에서도 또 물레방아에서도 지각의 근원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레방아와 다른 정밀한 기계들 사이에는 오직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계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해내나 기계가 이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거는 홉스의 말이에요. 음, 그런 생각을 했다. 264쪽을 보시면 홉스의 감각주의는 유명론으로 된다. 감각주의란 이론론적으로 현상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고 따라서 형이상학, 사물의 내적인 본질, 이념, 영원한 진리 등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현상들만 가지고 있고 이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은 사물들의 내적인 본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주어져 있는 현상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름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자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 이름이 어느 정도까지는 목적에 알맞고 어떤 질서를 나타내게끔 합리적으로 이 이름을 선택한다. 논리학은 이런 것만 기술하고 그 이외의 것은 기술하지 않는다. 논리학은 영원한 법칙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논리학의 명제들은 홉스에게 있어서는 지폐 이상의 값어치가 없다. 그런데 이 지폐는 바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명론은 근세에 와서 형이상하게 적대하게 되는 것과 심리주의 및 회의론의 한 가지 배경으로 되었으며 뒤에 와서 휴미 발전시켰고 칸트도 이를 암시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 이런 거 없다 그랬죠. 내적인 본질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상도 없고 현실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PPL 이게 경험론자들이 왜 홉스, 로코, 휴me 이게 앞으로 인제 점점 그 강도가 세질 텐데 휴메 가면 회의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 진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물체도 이게 내가 과연 이걸 물체를 내가 인식할 수 있나 이 지경까지 가 버려요. 휴메에 가면 정말 회의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되게 좀 우울해져요, 사람이. 본인도 우울해져 가지고 막 미치려고 그래요. 휴메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물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들의 어떤 부정적 성격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플라톤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플라톤은 꿈을 이데아를 봤단 말이죠.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래도 뭐 이런 흐름은 필요했죠. 당대에도 그렇고. 너무 이데아 얘기만 주구장창 했으니까 물체, 사물 얘기도 해 줘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인간론 가기 전에 혹시 진희님 요거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마 인간론 가서 조금 더 할 얘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간론부터는 제가 좀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뒤에 내용 재밌어요. 인간론 재밌고 시민론이 진짜 압도적으로 재밌습니다. 예. 일단 한번 인간론부터 진행을 해 주시죠. 네, 저도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B 인간론이고요. 홉스에게 있어서는 유물론이 인간학에까지도 지배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인간은 물체다. 오성과 이성은 감각적인 것이며 따라서 인간과 동물은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인간의 행위는 감각의 자극과 감각의 반작용의 힘이 작용한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인간은 동물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의 기계적 장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계론적인 사고가 홉스의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는 감각적인 느낌에서 우리들에게 유쾌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긍정하고 여기에서 홉스의 윤리론이 좀 나와요. 불쾌한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 거부한다. 그래서 도덕이 여기서 이제 윤리론이죠. 윤리학이죠. 관찰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는 원래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것에다 우리들이 이름을 붙여준다면 공리성과 이기주의가 그때그때 평가를 요약하는 것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쾌함을 가져다 주는 어떤 감정, 그것이 이제 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쾌한 것 혹은 혐오라고도 다른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데 그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거지의 예시가 많이 나와요. 국어라고 있는 거지의 예시. 그래서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준다라는 그런 행위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래 이제 좀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선이다 얘기를 하지만
또 한 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데 그 전부를 다 준다라고 했을 때는 내 생명 유지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다. 뭐 이런 식의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홉스가 생각한 선과 악의 개념 윤리학도 사실상 앞서서 말했던 힐시베르거의 논의처럼 훨씬 단순화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이다 훨씬. 학문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도 우리들이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개선해서 우리들의 이익과 삶을 촉진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베이컨은 이미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공리적인 견해를 홉스도 이어받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로운 남자의 특징이라고 보았던 진리 위에 진리를 바라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 되고 말았다. 해서 다른 이론가들과 더불어서 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교 면에서는 인간론 14장에서는 종교도 다루어지고 있다. 홉스는 여기서 전통과 형식을 중시하는 영국인이래요. 자기는 믿지 않더라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존재와 숭배, 신심, 믿음. 여기서 신심은 굳게 믿음을 말하는 건가요? 글쎄요. 단어를 모르겠네요. 네. 믿음, 바램, 사랑, 다른 것들은 다 한자어가 나와 있는데 이건 없네요. 기도와 의식 등 남들이 하는 그대로의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모세의 거룩한 계명에서 배운 바의 것, 세계와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의 유물론에 걸맞지 않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앞에서 종교적인 어떤 부분이나 초월적인 어떤 부분이랑 결별했다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익히 알다시피 우리 교과서에서도 다 배웠다시피 리바이어던의 그 괴물의 형상은 욥기에서 기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종교적인 이런 이미지를 따다가 넣었을까.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이 그런 것들밖에 없었나. 원래적인 생각은 종교 철학이 아니라 국법이다라고 인간론에서 말하면서 종교 문제에서는 인간을 곧바로 국가 권력에 여기가 중요하죠. 종교 문제에서는 인간을 곧바로 국가 권력에 넘겨져 버리는 데에서 드러난다. 즉 라이프니츠가 그에게 반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라이프니츠가 여기서 반대를 했나 봐요. 참된 종교란 없는 것이다. 결국 칸트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지식이 완성되면 신앙을 내버려지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서도 종교는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가지고 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칸트 이후 시대에서도 이 명제는 파괴적인 뜻으로 번져갔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에 대한 우리가 근대에 접어든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맥락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론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뭐 여기 보면은 그 도덕, 학문, 종교에 대한 홉스의 견해인데 특히나 뭐 종교는 뭐 당시의 시대적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철학이 아니라 국법이다. 종교 문제는 곧바로 국가 권력에 넘겨줘야 된다. 뭐 이런 거 국가주의 요런 부분 이제 당시엔 과격했겠죠. 이런 주장 덕분에 지금 완전히 이제 종교와는 결별했으니까요, 국가가. 뭐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말도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뭐 인간론 다음에 시민론, 특히 시민론이 국가론일 텐데 여기서 자연 상태의 인간이 나올 텐데 그 이기주의가 정말 이기주의랄까? 이기심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시민론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아마 인간론의 연장에서 보셔야 할 시민론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C 시민론이고요. 네, 데카르트가 이제 시민론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문에서도 자세하게 성찰에 대해서는 홉스가 그리고 시민론에 관해서는 데카르트가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홉스가 인간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국가론에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밝혀진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의 유명한 자연상태설과 국가개혁설이다. 그래서 자연상태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배웠고요. 국가개혁설은 이제 사회계약이라는 말로 많이 회자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론가들이 말한 정치철학 이론가들이 얘기했던 사회계약이 각각의 다른 배경과 다른 목적을 가진 사회계약인데 그것들을 조금씩 구별해서 홉스의 사회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와의 계약인지 뭐 누구와의 계약 파기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명기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개념들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건 허구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건 간에 여하튼 이런 학설을 통해서 우리들이 국가라고 일컫고 있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해보려고 한다.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서로 동물과 같다. 이거 되게 익숙한 설명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의 설명에서 끌어와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연결을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욕망이 휩쓸고 있다. 그래서 욕망에 주목을 하셔야 하고요.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권리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홉스의 시민론, 즉 사회에 대한 얘기, 사회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로크가 말하는 사회 권리 뭐 이런 맥락과는 좀 달라요. 완전히 반대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즉 순수한 자연 상태나 혹은 인간이 그 어떤 계약에 의해 서로 맺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과 남을 거슬리게 할 것을 할 수 있었고 또 자기가 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즐길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자연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명제의 뜻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 맥락에서 시민에 대한 이야기, 뭐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로 일축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들여서 본다면 고전 경제학에 대한 맥락도 여기와 크게 다름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고전 경제학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애덤 스미스 뭐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행동 경제학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되게 공고했고요. 시장이 완벽한 것과 동시에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판단도 완전한 탄탄한 전제로서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홉스를 또 한번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인간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고 앞서서 우리가 인간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생명적 운동이든 의지의 운동이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생명적 운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즉 나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의지적 운동이 기본적인 인간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에 따라서 인간이 행하고자 하는 운동의 목적은 나의 이기적인 어떤 행동, 나의 이익에 해당하는 행동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가 주어지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에 반하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남이 원하는 것이 공통될 때 그것을 두고 싸우겠죠. 그래서 갈등의 발생이 존재하고 그 갈등의 중심부에 있는 이익이 그 이익을 배분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평등하다. 이 평등한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은 또 언제나 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는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편리하지도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래서 남을 두려워한다. 이 맥락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가 가져오는 결과는 완전한 권리가 없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미심장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관이다. 그러니 자연 상태에는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소피스트의 권력 이데올로기요 개인주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홉스가 소피스트들의 국가 철학에 열광했던 투키디데스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고 연구한 것은 괜한 일이 아니었다. 사실 홉스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또는 자연법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말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약간 자기 자신도 모순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법이라는 키워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천천히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그 키워드들을 엮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이성에 관한 그의 정의에서 생겨나는 결론은 언제나 오직 개인의 이기심에 이바지하는 그런 올바른 추론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이기심 자체를 매우 긍정으로서 보고 있고 그 긍정적인 행위의 동기로 인해서 인간 개인이 생존의 운동, 생명적 운동, 의지적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제2장과 3장의 여러 가지 자연법, 여기서 자연법이 나오죠.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평화, 계약에 대한 성실성, 합법성, 감사, 고마움, 사람다움 등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남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따라서 간접적인 길을 통해 나아가는 이기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의지적인 행동,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연결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법 자체를 이제 옹호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갈등 상황에 있어서는 최소치의 자연법을 중시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법을 여기서도 이제 2장과 3장에 따라서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자연법, 제1의 자연법을 생명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서의 자연법, 그리고 제2 자연법을 자기 보존을 위해서 타인을 중시해야 되는 자연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접적인 나아감, 간접적인 길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연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홉스가 제시했던 사회적인 이상, 이 바로 리바이어던이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267쪽 첫 번째 문단까지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단이 정말 할 말도 많고 중요하다고 봐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거 되게 유명한 문장도 나오고 좀 질문이 막 샘솟는데 일단은 이 배경이 궁금해요. 왜 하필 그러면 홉스가 보는 인간상은 제가 봤을 땐 성악설 같거든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다 투쟁하고 서로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신, 인간을 믿지를 못해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야. 지만 알아.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야.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근데 이게 그 이기심 이런 것들, 근데 현대의 인간관, 지금 인제 현대의 인간관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는 인간관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인간은 이기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법으로 통제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교정 교화해야 되고. 지금 현대에서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 홉스로부터 유래했나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시대의 인간관. 혹시 그 홉스가 왜 이렇게까지 인간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됐는가? 도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았길래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나? 인간에 대한 불신을 싹 틔워왔나?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하는 거나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인간을 부정적으로 봤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고요. 진짜요? 네, 홉스가 인간을 오히려 이제 앞서서 합리론자들이나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성을 철저하게 믿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홉스 역시도 인간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되게 긍정하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의 전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갈등 상태로 간다고 해서 그게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의 맥락은 자기 자신의 생존의 욕구에 충실한 것, 그것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본 것이고 그런 운동에 대한 목적을 이루고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바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인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단 사회를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내버려 뒀을 때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 그거는 깔고 봤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존 욕구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홉스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지도 않죠. 인간이 이제 프로이트에 따르면 고통을 쾌락으로서 선택해서 나름대로 추구할 수도 있고요. 죽음 충동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홉스의 인간론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런 얘기들이 설명이 안 돼요. 뭐 마더 테레사라든지 정말 우리 엄마, 당장에 우리 엄마들 있죠. 엄마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평생에 자식들을 위해 사는데 부모님들 이런 것들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게 남아 있는데 그런 자연 상태의 사회를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좀 걱정하고 좀 공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무정부의 상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인한 부분이 혹시 있나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직관적으로 바로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홉스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사회를 좀 보려고 했던 철학자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겠죠.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 얽매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던 영국의 그런 상황, 그럼 좀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또 어머니가 이 사람이 달을 다 못 채우고 나왔대요. 원래 10개월 다 채우고 9개월, 10개월 다 채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홉스가 자신의 출생을 표현한 한 문장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나 자신과 공포라는 쌍둥이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나는 공포와 쌍둥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그 당시에 1588년도였는데 조산한 그 자기 자식이 또 살지 말지 뭐 이런 것들 걱정도 있었겠지만 네,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인데 자기 자신을 공포에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고 뒤에 가서도 리바이어던의 어떤 형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공포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겹쳐져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뭐 심리 상담가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 얘를 가정을 해보죠. 제가 상담사고 이분은 이제 홉스의 심리 상담, 홉스 씨 이런 이론을 전개하셨군요. 당신의 무의식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인간을 못 믿는군요. 다들 이기심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근데 이게 홉스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홉스가 이런 이론을 전개했다 함으로 인해서 뭐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뭐 국민들, 이게 시민들은 그냥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어. 자본주의가 특히나 이런 모습이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어떤 자본주의적인 인간상에 딱 부합하는 모습 같아요. 이 만인에 대한 투쟁, 공포, 서로 죽이려 들고 이기적이고. 아니 그래서 너무 절묘한 거 이런 것들이 홉스의 원죄가 있나.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게 서구인들의 어떤 그 무의식에 있는 어떤 그런 건가? 좀 계속 분석을 하고 싶어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기심, 이것 때문에 개인주의잖아요.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 일단 내가 살면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진희님도 지금 법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걸 거야 아마 혹시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지 이게 뭐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법에 흐르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 정서 뭐 이런 뭐 홉스식으로 따지면 인간에 대한 불신, 뭐 인간은 이기적이야, 뭐 공포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철학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홉스의 무의식은 우리나라 법은 뭐 어떤
어떤 것 같으세요? 공부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기조가 깔려 있나요? 거의 어떤 무의식이 깔려 있나요? 일단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많은 걸 공부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헌정사상 얘기를 하죠. 아,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좀 문제적인 부분이 엄청 많았고요. 네, 그런 지점을 좀 낱낱이 뜯어보다 보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첫 단추를 잘못 깨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그 정도로 아마 얘기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체제부터 형태까지 좀 우리가 헌법 개정도 9차례나 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많은 수의 개정이 독재를 위한 개정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로 시대적 감정에 따른 법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법과 별개로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새로운 가치관의 부상으로 인해서 기존 체제에 있었던 법 감정이 좀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가정폭력에 대한 판례가 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여자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내가 막 고발을 했는데 그에 대한 판결이 남편 이제 그 당시에 판사가 있었겠죠. 조선시대 판결이 이래요. 남편이 처벌받는 걸 아녀자라면 원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러저러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의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해서 본다면 되게 문제적인 소지가 많죠. 그래서 여러모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법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법 감정이 때때로 이런 법 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특수한 특별법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인데 그것에도 양가적인 측면이 있죠. 좀 기존 체제의 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부시대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쉽게 속단해버리고 당장에 필요한 것들만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시의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물어보신 것처럼 이 법 감정이라는 게 법에 대한 그 시대 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세대들이 체감하는 법의 어떤 사법적인 요인들 아니면 적용의 사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본 책 중에 재미있게 본 책이 있어요.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모니터 2022. 근데 거기 측면에서 MZ세대를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MZ세대 중에서 저는 M이냐 Z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M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M세대와 Z세대도 사실은 되게 멀어요. 좀 공감의 요인을 할 수 없는 지점들도 있긴 한데 그 MZ세대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지점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당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법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 이런 지점이고요. 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그런 측면이 많아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거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MZ세대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맥락도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흡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 이유도 있으실 텐데 그건 혹시 뭘까요? 그냥 갑자기 별 이유가 아니라 저는 근데 어떤 텍스트를 읽든 그 사람에게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저도 인제 뭐 나름 글 쓰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인제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꾸며서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해도 결국 뭐 카톡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그걸 보내는 본심이 있어요. 실제 의도가 있어요. 뭐 숨겨졌든 드러났든. 그건 누구나 갖고 그게 마음이죠, 마음. 중심이고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좀 알고 싶기도 해요. 철학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홉스라는 사람이. 그럼 홉스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이 사람의 무의식 혹은 홉스의 중심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드러났던 감춰졌던. 여기서 보면 공포,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해요. 이번에 책을 읽어 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철학 이론으로 전개가 되는가. 요런 것들을 좀 꿰뚫어 보고 싶긴 해요. 제가 직관적인 사람이라서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파악하는데 그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 어. 그래서 또 여쭤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인제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뭐 영화를 봐도 '아 저 감독은 도대체 어떤' 이게 감독마다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화두가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뭐에 꽂혀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그게 뭘까? 홉스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로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계속 뭐 진도를 나가 봐야 되는데 자 267 쪽 을 보시면 자 칸트는부터 진행해 주시죠. 네. 267페이지 두 번째 네. 단락입니다. 제가 쭉 읽어 나갈 텐데요. 269페이지까지 국가의 의미랑 270페이지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랑 라이프니츠, 칸트까지 하면서 홉스에 반대되는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홉스에 대한 국가 내용은 269페이지가 끝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쭉 읽어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봐 주세요. 우리 이제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가 곧 이기적인 본성, 인간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왜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 사실 홉스에게는 큰 전제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들었고 자연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강한 의지를 발현시켜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체감하게 되죠. 타자에 대한 논의도 아마 홉스에서 좀 뽑아내려고 하면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연법을 제안하면서 여기 이제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계약설 혹은 사회 계약설은 궁극적으로 군주 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와 재산 모든 것을 군주에게 전부 다 양도하고 그 대신 완전히 안전한 보호의 의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포와 쌍둥이였던 그 홉스가 자신에 대한 공포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군주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절대 복종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칸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자연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 구분했다.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사랑의 세계와는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 도덕 법칙과의 일치를 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어떤 특성, 이 부분을 칸트에서 추출해내고 있는 힐시베로입니다. 홉스는 이런 구별의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연적인 사랑만 알고 있었으며 모든 윤리와 법률을 이런 사랑에 바탕을 두게 했다. 그래서 칸트와 비교를 하면 홉스는 매우 이제 말한 것처럼 매우 간단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협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단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요. 칸트는 그만큼 좀 잣대가 좀 달랐고 이제 동일선상에서 위치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부딪혀 인간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손해를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인간들은 소위 국가계약을 체결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자연권을 포기하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협정에 의해 질서, 법률, 관습, 도덕 등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사회 또는 국가다. 이제야 평화가 보장된다 하는데요. 과연 평화가 보장되는지와 국가가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는 형태의 문장으로 읽히는데 지금 왜 우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그러한가 생각이 들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맞아. 국가에 귀속된 존재라서 이런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보고 싶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오늘날에 아마 시민들이 대부분 국가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굳이 모여 살고
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이뤘냐? 이런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것 같아요. 야,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국가를 모여 사는 거야. 의무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지키면서. 이런 논리. 이게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요런 이게 아마 되게 보편화된 논리 같아요. 홉스의 이 저는 논리가. 예. 네, 저는 동시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국가의 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오늘날은 국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맞아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국가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종속시키기 위한 정당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면서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공고하죠. 이런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268페이지 각자는 자기의 자의를 제한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공간이 남아있게 된다. 과연 그런지 좀 의문이 들고요. 칸트에게 있어서도 법률과 국가에 관한 견해는 이런 이론에 바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뜻있고 성과 있게 작용하려면 자신은 자연권이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주어져서는 안 된다. 아무튼 자연권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국가는 전능해야 하며 모든 것을 그저 스스로 규정해도 좋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누구에게도 계약자에 의해 구속받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시민에게도 부정한 짓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가는 가장 높은 것이며 그 신하들에게 절대적으로 군림한다. 그뿐만 아니다. 국가는 법률과 도덕 그리고 또 종교의 유일한 원천이다. 양심의 자유는 없다. 되게 단호하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 네. 네. 그런데 어떤 맥락인지는 좀 알겠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왜 그랬나를 생각해 보는 게 오늘날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당연히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이론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추출해낼 수 있다면 무엇에 대한 얘기를 뽑아내야 될까 생각해 보건데 이런 것일 것 같아요. 홉스에게 국가는 곧 최고 권력자, 군주였을 것이고 그 군주에 대한 신뢰를 어디서부터 얻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대의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대통령제를 채택한다고 해도 대통령을 신처럼 떠받치거나 네, 그렇죠. 내각의 총수를 뭐 이렇게 믿는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이제 당대에도 크게 다름이 없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달랐다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게 됐는지 그런 신뢰도에 따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컨이 원래 판사였잖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근데 그 사람과 많은 수 교류를 했다라는 걸 통해서 봐도 이 사람이 소시민이었다라기보다는 좀 고위 권력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그 국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시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맞아요. 막강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력을 국가로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교회의 권력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종교의 유일한 원천이다, 국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의식하고 이런 주장을 강하게 펼친 거 아닌가. 맞아요. 중세시대에 되게 길고 되게 험난했던 전쟁의 역사를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그런 것들에게서 지켜줘야 할 만한 그런 강력한 바운더리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홉스는 당연한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의 개인으로서. 홉스는 특히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교회를 반대했다. 그를 따르자면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인 이해관계에 끌어들이는 것은 언제나 국가 안에서 불일치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와 법률과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권력욕뿐인 것이라.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인용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나는 어떤 학설이 시민의 순종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경우에 전교를 금지할 권리를 국가 최고 권력에게 인정해준다. 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홉스는 손이 안으로 굽으며 자기들의 동포에게 있어서도 이익과 권력이라는 동기 이외에 다른 동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힐시베르거의 논의이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그가 말하는 국가는 집단적인 에고이즘의 힘이 엉켜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자연 상태의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연 상태가 주권이라고 불리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주권 사상의 아버지 보디누스를 배출했고 홉스가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시기에 새로운 르네상스 문화를 지도적 나라였던 프랑스로부터 홉스는 자율적인 세속국가라는 관념을 직접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다. 그래서 프랑스에 유학을 자주 갔다. 왜 그랬을까 얘기하는데요. 여기 맥락도 나와 있고요. 그는 냉철하고 냉정한 감각으로 주권가들에게 있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장장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들 서로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인간에게 일이다. 라는 말이 언제나 타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오늘날같이 전쟁에 대한 상황을 좀 두고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전쟁에서 좀 거리가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배부르고 등 따신 얘기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개인에 대한 권리, 자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홉스는 자기 유물론과 기계론을 국가 철학에게서도 일관시키고 있는데 당연한 규결이다. 이익과 힘만이 사회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자연 철학에서는 엎치락 뒤치락이 있었다. 국가 철학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었던 것처럼 자연 철학에는 영원한 규범이 없다. 자연주의가 자연법에 관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곧 소피스트학이다. 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연주의는 자연의 난폭성에 관한 말을 해야만 한다. 국가의 여러 관계들을 설명하는 데 동물이 등장하는 것도 특징이 있다. 홉스에게 있어서는 이리가 이제 늑대 말하는 거죠.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는 사자와 여우가, 니체에 있어서는 지도하는 동물이, 슈팽글러에 있어서는 높은 데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는 맹금이가, 테오도르 레싱에 있어서는 육식을 하는 원숭이가 등장한다라고 다른 정치 철학가들의 예시를 들면서 홉스를 조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를 보통은 루소, 로크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홉스가 되게 거친 이론과 같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마키아벨리랑 비교를 하면요. 홉스는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것이고 홉스 레비아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정복을 하여 얻은 국가와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국가의 차이는 시민들이 계약 국가에선 서로 간의 공포 때문에 정복 국가에서는 오직 한 사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굴복했다는 데 있다. 즉, 두 국가에서는 다 같이 공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포라는 데 집중하고 있죠.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법률과 국가라는 말은 기본적인 상태에만 생각한 것이다. 물론 홉스와 함께 생각하지 않고 언어의 규칙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그렇다. 계약설은 겉보기처럼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계약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계약설은 국가의 의미와 본질에 관해 자연적인 욕구에 따른 방자한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고 이것을 긍정하는 해석의 일종이다. 개인주의는 조그만 데에서는 개인들의 금지된 뒤에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다시 허용하고 대대적으로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국가, 즉 다수의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잠깐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떠올려 보시면 윤리학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요. 선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할 때, 욕구에 충족하는 행위를 스스로 할 때 그걸 선이라고 봤는데 사실 갈등의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나 저거 얻기 위해서 싸울 거야 라는 것도 하나의 선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공존의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적인 인간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여기서 인간이 다시 만물의 척도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홉스에 대한 국가의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뒤에 270, 271 그리고 272페이지까지는 다른 이론가들이 반대하거나 뭐 비교되거나 하면서 설명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앞서 드렸던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자연 상태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 이런 공포로부터 우리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국가 체계를 좀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를 한 홉스인데요. 왜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
대해서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혹시 혼자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전기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전기나 물론 거의 약속물 먹으면 되겠지만 뭐 기본적인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아플 때는 뭐 병원 가야 되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혼자 사는 게 지금 현대인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모여 사는 게 아무래도 좋죠. 외롭지도 않고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마 생존에 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유발 하라리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모여 살게 된 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모여 삶으로 인해서 이런 이점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시점으로서 이제 좀 농업혁명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떠올려 보면 인간이 원래는 이렇게 모여 살 것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마키아벨리가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소위 국가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인 자연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국가와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신고서로 신고가 되고요. 출생신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접종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등록이 되게 되고 또 때에 맞춰서 학교 가야 되고 때에 맞춰서 군대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국가를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뭐 뭐 진짜 한국 땅에 살면서 나는 한국인 되기 싫어. 이거 많이 재밌겠다 이게. 지금 군대는 누구나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제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인제 누군가 반대했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인제 또 기폭제가 돼 가지고 굳이 군대를 이게 어쨌든 사회적인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누군가 뭐 소설처럼 영화처럼 나는 한국에 태어났지만 한국인이 되기 싫다. 나는 한국인이 싫다. 나는 국가가 싫다.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국 땅에 살 수 있나? 이 불가능하겠죠, 지금 법적으로는? 나는 한국인이 아닌데 한국 땅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다 솔직히 좀 어쨌든 좀 사고 실험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나 한국이 싫어. 그런데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싶어. 그렇다면은 세계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국가이든 지금 인제 뭘 포함이랄까? 인제 있는데 그럼 어떤 국가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어떤 개인이 가능한가? 물론 아마존 원시림 같은 데 사는 부족들은 국가에서 거의 케어를 안 하겠지만 그게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존재하는 게 가능한가? 오늘날에?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어려울 것 같죠? 아무튼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보통 생존 반응이라고 하는 최소치의 어떤 흔적들 있잖아요. 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통신을 사용한다든지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소속이나 기본적인 제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 아예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할지 이런 게 좀 아직 상상이 잘 안 되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보자면 사회에 대한 질문일 텐데 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우리 안보를 목적으로 해서 강력한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강력함이 일종의 통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좀 최소치로 주어져야 된다라든지 이 두 가지 아주 작게는 두 가지 넓혀서는 좀 네 가지나 여섯 가지로 나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쪽의 사회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이게요. 좀 둘 다 인제 좀
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인제 뭐 좀 평화적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예 그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모든 국가가 그 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낫과 쟁기로 만들자 이런 말씀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 없는 세상 그건 이상적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런 사회가 인간 절대 안 올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일제히 다 핵 다 없애 버리고 모든 무기 다 폐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뭐 순진한 국가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어떤 국가에서는 무기를 안 버렸어. 그 국가가 인제 다 잡아먹는 거죠. 이런 난장판이 벌어질 텐데 아비규환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총칼을 내려놓을 리도 없고 그럼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제 무기를 어느 정도는 주변 국가 인제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맞춰야 되고 그 군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는 평화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군대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런 건 인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5.18도 그렇고 국가 폭력이었잖아요. 4.3 사건도 그렇고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칼을 겨눴던 사건인데 5.18 뭐 4.3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아니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오히려 그랬으니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더 오히려 뭐 군비 증감하고 막 이게 주장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되게. 그런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아니까. 난감하네요. 그래서 진희님은 어떠신가요? 여기 좀 너무 큰 질문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네. 미시적인 것 있죠. 우리 아. 최근에 코로나 얘기하면은 너무 지겨우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대중교통에 뜨거운 거 차가운 거든 음료 가지고 타면 안 되는 거. 아. 그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처음에는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나오다가 이게 나오다 해서 이제 좀 법으로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네,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흘리면 어떻게 뜨거운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통제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뭐 마실 거 들고 타고 말고 흘리고 말고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미리 부정적인 상황을 다 감안을 해서 국가가 미리 통제를 해버린다면 사실 그게 미시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이신지 좀 궁금했어요. 와. 저는 일단은 뭐 권력도 이제 폭력이니까 그런 걸 좀 싫어하고 통제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개인의 자유 그런 게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아무튼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굳이 말하자면. 네. 맞아요. 저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홉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포의 관점에서 보겠죠. 공포스러운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다. 그래서 공포. 네, 그런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게 우리가 일임하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생기는데 그게 정말 첨예하게 미시적인 부분까지 들어간다면 사실 생명 정치 관리 뭐 이런 거 얘기 당연히 나오게 되겠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너 딱 봤을 때 스펙도 별로고 머리도 안 좋아 보이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애 낳을 권리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너가 어떻게 해서 너처럼 바보 같은 아이를 낳아서 사회에 불이익을 주면 걔가 나중에 범죄자가 되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가능해질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들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전적으로 반대에 주어져도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고루하신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또 당연한 것들이 우리 세대에서는 또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포라고 생각하는 홉스도
그럴 것 같아요. 공포를 느끼는 것도 개인마다 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공포가 어떤 대상에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 맥락들의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되게 재밌어요. 어, 네, 아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죠? 1분 정도 남았는데 270에서 71페이지 간단하게 읽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했어요. 70, 71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홉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라이프니츠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맞아요. 정리하자면 그 얘기가 맞아요. 이게 아니 헬시베르그 아저씨 이렇게 홉스 씨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그런 내용이 전부일 것 같고요. 아마 홉스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츠와 칸트, 스피노자 얘기도 잠깐 나오죠. 홉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는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냥 간단히 읽어볼까요? 예. 270페이지. 인간에게는 객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는 자연적인 것이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우선 무질서와 불의를 다시 깨닫고 이들에 관해 논의하고 여태까지 자기가 하던 짓을 남들도 하게 될 때에는 이 논의가 또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자연적 질서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의만을 인정해주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홉스를 반대하고 있죠. 마음대로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홉스는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욕구에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봤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나 이런 질문일 것 같고 고대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대 국가에 있어서 자의적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 본질 구조에 따라서 보자면 국가는 자연을 따른 것이고 모든 개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과 합의에 앞서서 인간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이념적 질서가 있다는 것에 먼저 그런 개념이 선행 있었죠. 그래서 이념적 질서가 선으로서 먼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되게 천지 차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이념적 질서가 모든 사회의 본질 구조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아직도 작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자의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윤리적인 어떤 것으로 시민들의 복지가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복지는 욕망과 폭력을 바탕으로 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해서야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데서 법률이 성립한다. 하지만 이제 홉스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이익과 힘만으로 사회를 형성하는 유일한 동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홉스를 따라서 보자면 사람들은 이익과 명예심을 위해서 한 덩어리가 되고 본성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란 것. 본성적으로 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를 구성한다는 점이 이제 조건부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홉스는 오직 부분과 그것을 합친 것으로서의 전체성을 보고 이제 전체성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힐스베르거가 지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은 개념, 그 개인에 대한 부분이겠고, 개인의 총합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좀 단순하다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철학에 있어서도 원자론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홉스를 다루고 있는 스피노자도 하나님은 개인들만 창조했지 국민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왕따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라이프니츠의 하느님 나라에서도 라이프니츠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법이고 영혼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 자유롭다. 이것은 또 하느님의 법이기도 한데 하느님은 물체와 영혼에 대한 최고의 주인이고 하느님 아래에서는 군주도 노예들과 똑같은 시민이고 노예도 하느님 나라에서 군주와 같은 시민권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참된 인간적인 것을 동의하거나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홉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유물론, 기계론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제 잘못 빠져들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서술이 되어가고 있고, 홉스의 가치평가 안에서 이제 칸트로 정점을 찍죠. 네,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는 홉스와는 조금 홉스가 좀 거시적인 면모에서 얘기하는 바가 없잖아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츠와 칸트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론가라서 두 사람을 같이 놓고 보면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에 대한 내용도 잘 엮어서 해본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너무 폄하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2022년에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2022년 그 일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어떤 시기가 온다면 강력한 군주상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 본성. 그것이 이제 정말 적극 시행되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2차적인 문제이겠지만 인간 개인적인 어떤 소망에서는 그런 절대 권력에 기대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171페이지 칸트는 이론으로서는 옳으나 실천에는 쓸모가 없다고 하는 일반적인 말에 관해서 홉스에 대한 반론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이론으로서는 옳으나 실천에는 쓸모가 없다. 네, 모르겠어요. 실천에도 쓸모가 칸트는 이 글에서 국가의 주권은 제약 없이 타당하며 자연법에 바탕한 저항권을 부인하고 국민만이 일정한 입법에 의해 행복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간결하게 이에 대한 대답은 국민들이 복종을 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의 우두머리, 보편적으로는 국가는 계약에 의해서 국민들의 속박을 조금도 받지 않으며 또 시민들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도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홉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해 이 명제는 무시무시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시무시한 관점을 보자면 한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당위성을 조금씩 인정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식의 국가 권력을 약간씩 양도할 수도 있겠죠. 권위를 부여한다는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칸트는 반항적이 아닌 신하는 적어도 자기 상전이 자기에게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인 것처럼은 그 내용은 충분하지 못하나 적어도 법률과 자유의 원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네요.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홉스의 사람들도 이제 유사하게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제가 또 잘 모르고 이렇게 간략하게 읽는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쭉 눈으로 훑고 가는 것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 봤는데요. 하루 만에 다 끝나는데 홉스 분량이 너무 작기도 했고 리바이어던 관련해서 또 서술이 거의 없죠. 리바이어던 램프레이트 읽을 때는 리바이어던의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도 램프레이트가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책마다 또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특히나 힐슈베르거가 홉스를 너무 싫어한다. 반박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싫어하신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자 홉스 일단 정리를 해보죠. 자 공부를 했는데 지니님 홉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홉스는 일단 공포라는 키워드로 큰 틀에서 그의 동기와 여러 개념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철학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바이어던이라든지 이런 맥락이 그 직접적으로 사회론을 다루기 위해서 탄생했다기보다는 인간론에서부터 기인했다라는 맥락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홉스의 인간관을 잘 정리를 해서 홉스가 제창한 그런 이상적인 군주 국가에 대한 사항의 원인,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흐름,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더
오늘날 읽어 나갈 때 생산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공부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로크만 다룰 거고 30쪽씩 나와요. 로크 30쪽, 그 다다음 주는 휴움 30쪽 이렇게 한 사람씩 토파 볼 텐데 제가 두철수의 메독씨한테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영국 철학 이 그 경험론이라고 불리는 이 철학은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었대요. 뭐 주류는 뭐 여기 그 합리론이라고 불리는 데카르트, 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이어지는 이 계보일 텐데 왜 그렇다면 경험론은 주류가 될 수 없었나? 왜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나? 이런 질문도 일단 뭐 계속 품으면서 가면 재밌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인제 거의 2000년 이상을 합리론자들이 끌어왔기 때문에 경험론은 물체 뭐 이런 것들 사물에 집중을 했었고 다음 주에 로크는 과연 어떤 주장을 할지 다다음 주에 휴움은 어떤 주장을 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항상 철학사에서 항상 나오는 분들이거든요. 이 3인방 말이죠. 홉스, 로크, 휴움은 항상 나오는데 그것들 이분들이 또 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주장이 이후에 철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나 요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니님 혹시 좀 마무리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홉스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간이나 뭐 사회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다른 맥락의 얘기들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찾아본다면 훨씬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많은 빚지고 있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으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의 예시로는 우리가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은 좀 뺐어요. 아쉽기도 하지만 감각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자극하는 외부 세계에서 유래하며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시죠? 이 외부 세계가 생리적 메커니즘을 토대로 감각적 대상의 이미지 혹은 유령을 생각해낸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유령하면 떠오르는 다른 이제 유물론자들과 오늘 현대 철학의 논의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타당한 어떤 다른 자료들을 찾지를 못해서 이거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에 대한 것들 아니면 상상력 혹은 기억력에 대한 기량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들 언어라는 이름에 대한 기능을 논의한 것들 이런 면에서 좀 본다면 오늘 현대 철학에 관련된 내용들과 많이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룬 것은 이제 홉스의 부분에 불과하고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철학사에서 놓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런 편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혹시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이런 이제 말과 사물과의 관계 뭐 이런 맥락에 대한 홉스의 아주 단편적이겠죠. 완성되지는 못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었을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로크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